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전국에서 30일이 넘게 하루 1,000명대가 훨씬 넘는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전, 세종, 충남에서도 연일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전시가 특단의 조치라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어떤 추가 대책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보건복지국에서 이동환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방의학과 전문의시죠. 충남대병원 공공보료의료사업단 안순기 실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이신 건국대 홍기종 교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남대 행정학과 원구한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전시가 비수도권 광역단체 중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추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산을 멈출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여름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대전시가 허태정 대전시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대전의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상황은 전국이 다 동일하지만 네, 우리 대전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전국이 지금 4자릿수 네. 그 확진자가 오늘까지 32일째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어제 확진자 수가 4,5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예, 지난해 2월에 첫 확진자가 나타나서 올 7월 12일까지 3,000명의 확진자를 보였는데 네. 3주가 지난 현재 1,500명이 늘었습니다. 3주 만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속도가 빠르고 특히 최근에 우리 시는 평균 주간 확진자 수가 70명을 내외를 또 유지하고 있고 네, 네. 또 그 주간 발생률이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이 서울이 4.4명인데 우리 대전은 4.6명입니다. 네.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습니다. 예. 안 실장님,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지니까 치료 시설이 참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2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고 이틀 만에 거의 90%가 다 찼다. 거의 다 찬 셈이죠. 그리고 확진된 아동들이 자가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보도들이 계속 들리는데요. 대전에 어떻게 치료 시설 현황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한마디로.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현재 이제 발생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병상이나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약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네네. 예, 현재 이제 우리 대전의 병상만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아주 최중증 환자들 네네.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이제 22병상 네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많은 병원들이 또 병상을 다 합쳐서 네네. 현재 201개 정도의 병상이 있는데 네네. 예, 이제 최근에 대전 국군병원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병상도 금방 차겠죠. 네. 예,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주로 이제 경증 환자들, 예. 무증상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 생활치료센터 116개 네. 그리고 또
전민동에 있는 이제 168병상 예. 그렇게 해봤자 그 280여 병상밖에 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환자분들은 거의 다 또 하시도에 다른 네, 네. 생활치료센터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아주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상황이 심각한 분들은 충대병원으로 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2병상인가요? 그분들은 그 병상은 좀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병상도 꽉 차 있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예. 아무래도 그 중에 중증 환자들이 계시고 예. 중증 환자들의 특성상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니까 그렇겠죠. 예, 꽉 차 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 대전만 이런 건 아닙니다. 수도권도 오늘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비수도권, 대전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부분이 3단계도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4단계 돌입한 지가 꽤 됐는데 이거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4단계 효과를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 네. 자체적으로 환자가 얼마나 빨리 늘어났는지 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했는지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 다른 네, 나라하고 네.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그래도 양호한지 등등을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네. 어찌됐건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건 지방정부 차원에서건 사회적 거리두기는 네.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유지되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효과적이었다. 덕분에 외국에 비해서 네,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정상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주 잘 관리해온 편에 속하고요. 단지 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특별한 의료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사람들 간의 약속, 질서 이런 네, 것들에 네.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면은 지치기 네. 마련이고 네, 효과가 네. 줄어들기 마련이고 어떤 면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가 이제 효과를 보이는 게 정점 부분에 와 있지 않나. 점점점 줄어들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효과가 반감될 네. 것이다. 예. 원 교수님, 저 개인적으로는 이 거리두기가 솔직히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제 예, 저희가 벌써 이게 작년 1월부터니까 1년 6개월도 훨씬 더 지났잖아요. 지금 홍 교수님이 거리두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 네. 국가마다 이제 정책에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 달랐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네, 네. 어떤 집단 면역을 추진했던 나라도 있고 네, 네. 아예 이제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간 이동을 금지했던 네, 그런 네.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3T 정책을 추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네. 역학적 트레이스하고 네. 그다음에 치료하는 네, 이런 네.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해서 네. 어떤 그 확진자에 대한 관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했던 측면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정책적인 효과를 거둘 만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네,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라든가 네. 또 사회적인 어떤 이런 측면들에 대한 요소들은 네. 또 새롭게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그 사회적 거리 이외에 네, 또 다른 네. 어떤 방역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네.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폭염이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피서철이랑 그래서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델타 변이가 급속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방역 대책 변수가 많아지는데 저희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실제로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등등이 나온 것뿐이 아니라 네. 그 이후로 돼서 카파, 람다까지도 나와 있어서 네, 변이는 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변이주마다 어떤 특성을 일으킬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 아는 거지 지금 당장 파악하기 힘들고요. 네, 네. 그렇다고 치면은 그냥 의료적인 것들에다 추가해서 네.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 문제가 될 텐데 현상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해요. 백신이요? 예,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사회적 거리두기도 좋고 셧다운 같은 걸 고민해 볼 수도 있지만 그 네, 어떤 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거는 빠르게 접종률을 높이고 네, 집단 네. 면역의 기준치까지 가보는 것. 물론 그렇게 네. 해서 집단 면역의 70%, 80%를 달성했는데도 효과가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과학적으로건 의료적으로건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방역 대책은 백신 백신이다. 접종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근데 백신이라는 게 저희가 좌우할 수 있는 독립 변수였으면 모르겠는데 일종의 종속 변수처럼 느껴져서 답답합니다. 국장님,
그래도 백신 접종 뭐 지금 최대 과제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또 뭐 다음 주 9일부터죠. 이제 뭐 일반인들 18세 이상 49세 이하도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하고 백신 10부제도 뭐 도입한다고 하던데 예, 대전시 백신 계획 좀 저희 뭐 간단하게 좀 듣고 갈게요. 예, 저희 백신은 질병청 수급 계획에 따라서 네, 저희가 네.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 146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 중에 54만 7천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몇 퍼센트나 되는 37.5%.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네요. 전국 평균 40% 넘었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퍼센테이지는 좀 의미가 없는 게, 예, 예. 그 나이,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아, 좀 예. 낮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나이 드신 분이 먼저 맞았기 그렇겠군요. 때문에. 아, 예. 대전이 좀 젊은 도시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2차 접종도 20만 7천 명이 하셔가지고 네, 한 네. 14.2%가 지금 접종을 마친 상태고요. 네, 네. 현재는 이제 50대 네, 네. 지금 하고 있고, 하고 계시고. 예, 예. 이제 18세부터 49세 접종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네, 네. 그거는 지난번에 50대 하면서 예약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 정부에서 지금 10부제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10부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자치단체 특별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뭐 우선 접종도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우리 안 실장님께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네네. 뭐 준비가 좀 잘 안 돼서. 아,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우선 접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먼저 맞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좀 고위험 시설에 있다든가 네, 네, 좀 뭐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네, 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분들을 좀 먼저 하는데 네. 지금 한 1차로 지금 8월 14일까지 네. 19,000명을 접종을 할 예정이 있고요. 대전이요? 예. 2차로는 8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네, 네. 6만 4천 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을 좀 우선 접종해서 그분들이 좀 상대하는 분들이 좀 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전으로 내려오는 백신 수급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조달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병청에서 수급은 네. 다 조절을 하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가기 때문에 수급은 계획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지금 또 걱정하는 게 이제 18세부터 49세 백신 접종 시작되고 하면 네. 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때 이제 백신 접종이 완전히 몰릴 거 아니냐. 그래서 맞습니다. 병원마다 네네. 병원도 이제 하루에 놀 수 있는 그 의료진이나 이 상황이 이제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백신 접종자들이 몰리면 의료 현장에 어떤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예, 좀 전에 이제 우리 홍 교수님께서 네네. 백신의 예방 접종의 속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제 예방 접종만 따로 보면 네. 안전한 접종이 가장 중요하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몰리다 보면 네. 소위 이제 저희들 뭐 콜드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백신의 그 안전한 보관부터 실제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네네. 또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네, 대처도 대처하는 해야 그런 되고요. 체계들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가 있는데 사실 지난 4월부터 지자체별로 이제 그 예방접종 센터를 운영하면서 네.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이제 훈련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많이 몰리는 부분들은 예약제라든지 뭐 10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네네. 분산하게 되면 네네. 예,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 예, 예. 혼란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장님 뭐 대전시에서 보시기에도 어떻게 충분히 좀 감당할 만한 저희가 내성이 좀 생기긴 한 것 같습니다만 감당할 수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하여튼 노력해서 그걸 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백신 접종 이제 뭐 9월달 8월 말부터 이제 막 몰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 수급이 제대로 된다면요? 뭐 큰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의 의료 수준이나 시스템을 봤을 때는 네네. 아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서 가장 탁월한 능력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대상이 많아진다든지 네네. 아니면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든지 한다고 해서 고생은 좀 하시겠지만 네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요. 백신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을 대응하려면 백신 개발 능력, 또 백신 주권이라고 하죠. 그걸 확보하는 게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백신 개발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네, 저희 나라 백신이 개발을 시작한 거는 뭐 외국 회사들하고 큰 차이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네. 상황이 시작돼서 뭐 얼마 안 돼서 네, 지금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네. 모더나나 파이자가 하던 속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이 시작이 됐는데 네, 네. 뭐 저도 그 개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나라가 더 앞서지는 못하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저희 나라가 뭐 세계 최고의 백신 개발 국가는 아니었던 건 자명하니까 그건 좀 네, 네. 감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진행된 정도로 치면 아주 빠르게 기다려 보면 내년 초 아니면 중순 정도에는 국산 제품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년 네. 초 아니면 네. 중순 정도. 네, 올해 안에는 사실은 이건 그냥 장밋빛 희망이나 무지개 꿈일 것, 예. 무지개색 꿈일 것 같고요. 근데 내년 초에는 현실적으로 임상이 끝나고 제품화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년 여름 정도면은 아마도 한두 개의 제품은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네, 네. 개발 능력도 세계 탑이라고는 말 못해도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건 맞고요. 네, 네. 특히 그 생산 능력이요. 네, 네. 언론이나 그 이슈에서는 늘 그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네, 네.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네.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이 캐파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요. 네, 네. 그걸 한국이 상당히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개발만 잘 된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임상 2, 상 3만 지금 네, 예상대로 잘 끝난다면 내년 초에는 여러 회사에서 제법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임상 3상 하고 있는 제품이 3개인가 있는 예, 거죠? 예. 예. 다, 근데 예. 그런 걱정도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물백신이라고 하죠. 뭐 효능 이제 면역력 그 치료율이 얼마나 될 거냐, 효과율이 얼마나 될 거냐를 좀 걱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진 백신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네, 아마도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네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오히려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물백신 부분의 이야기는 중국이나 외국은 아직도 그런 현상이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경우는 사실은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네, 국내에서 네. 만들었던 게 효능이 떨어지고 했던 것들을. 그래서 아, 예, 지금의 한국에서 효능이 빠지는 소위 말하는 물백신을 생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원 교수님,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백신 개발이 사실 뭐 통상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데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뭐 기초과학 선진국들이죠. 그런 데서는 백신이 바로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글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좀 하셨어요? 네, 뭐 이 그 백신 주권 얘기 굉장히 많이 네네. 나오고 있고 또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이런 차이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될 사항인데 예, 예. 또 정부에서도 지금 뭐 그린 휴먼 뉴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대부분의 예산을 이제 그쪽에 많이 확대해서 이제 지출하려고 하는 예. 그런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정부 정책 중에서 한 세 가지 정책을 좀 조합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경제 3대 주체 얘기를 하면 가계, 기업, 정부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예. 가계와 기업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네.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도구가 네, 네. 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네. 세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백신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 고려를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재정 지출을 통해서 네, 좀 더 그 여건을 토대를 미리 맞춰놔야 우리가 나중에 백신 주권이든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주권이든 네, 이런 네.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정말 예.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것도 그냥 요 순간만 잘 넘기면 된다. 네, 이런 네. 측면에 대한 접근은 조금 좀 이렇게 지양돼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국장님 뭐 대전에도 뭐 대전도 의료과학 쪽으로 뭐 많은 투자를 했고요. 대전도 뭐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투자 계획도 세우고 있고 하지만 이 코로나19 백신이 대전에서 나올 가능성은 뭐 어떻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쪽은 뭐 지금 코로나19 뭐 방역 대책 세우시느라고 뭐 정신 없으시겠지만 그쪽 예. 얘기를 좀 들어본다면. 저희도 사실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또 네. 대전이
또 바이오 산업의 또 네, 중추 네.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백신이 대전에서 나온다면 정말 네, 네. 희망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안 실장님 뭐 우리 국산 백신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뭐 방역 전쟁 굉장히 좀 쉬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백신 부분은 어쨌든 네. 지금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인데 네, 네. 백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네, 네. 예, 훨씬 이제 이 대응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소위 뭐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려면 이 감염병이 그 사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네. 그 단계에서 이제 그 숙주의 저항성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면역이 소위 이제 이 예방 접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네, 네. 그걸 가지게 되면 당장 환자가 있더라도 옆으로 이제 전달할 때 우리가 네, 마스크 쓰면서 뭐 차단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이런 노력도 있지만 네, 네. 면역을 가지게 되면 그 부분까지 또 이제 전파가 안 되니까 네, 네. 아주 강력한 그런 초기에는 우리가 뭐 게임 체인저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뭐 그렇게 해서 백신들을 많이 맞으셨는데 변이가 나오면서 야 이렇게 되면 백신 맞아도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더더군다나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까지 지금 뭐 논다고 하니까요. 네. 예, 그건 변이 바이러스에도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그 효능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뭐 임상시험 결과를 네, 네. 많이 이야기하는데 집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돌파 감염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미미한 부분들이고 네, 네. 최근에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이제 네, 네. 치명률이 상당히 좀 노인 인구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네, 네. 금명한 보이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정부에서 65세 이상 노인들부터 먼저 접종을 시행하고 네, 네. 면역 인구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네, 네. 물론 이제 그런 우려들도 있고 뭐 네. 하겠으나 전체 인구 집단을 봤을 때는 접종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네. 빨리 해야 되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존 백신이 변이에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통 돌파 감염이라고 용어를 쓰죠. 네, 네, 돌파 감염에 대해서 변이주를 많이 스크리닝을 하는데요. 네, 네. 사실은 지금 알려진 것처럼 델타 변이가 네, 나타나기 전에 백신에 대해서 고민스러웠던 변이주는 이미 지나갔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알파, 베타 쭉 오는 과정에서 네,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베타 변이주가 네,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네. 어떤 면에서는 델타 변이는 네, 네. 이전의 바이러스 변이주들보다는 백신의 돌파 감염 가능성은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거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네. 향후에 또 변화가 있으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비록 제한적이나마 저희가 갖고 있는 임상 데이터로는 네. 지금 유행하는 델타가 베타보다는 덜 돌파 감염의 능력이 크다. 그러니까 네. 외려 더 백신에 대해서는 예. 저항성이 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백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하다. 백신 얘기하면 나와서 그 부분도 좀 더 여쭤볼게요. 어제인가요? 뉴스를 접했는데 WHO가 이제 선진국들한테 부스터샷 네. 9월 말까지라도 멈춰라. 그러면서 니네 백신 저개발 국가로 돌려야 한다. WHO가 권고를 했는데 미국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예, 예. 백신 뭐 저희가 지금 저희 나라 지금 코로나 방역 이것도 문제지만 국가 간의 어떤 백신 수급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선진국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전망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격차 줄이려면 저희 좀 어떤 노력해야 될까요? 사실 이슈가 됐던 것들은 이미 다 보여진 상태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특허의 문제라든지 네, 네. 생산된 생산 물량의 독점의 문제라든지 네, 네. 또는 이제 이런 기술들의 그 지역화, 네. 뭐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지 못하는 건 누구나 네, 아는 네. 사실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진행은 쭉 되고 있는데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나 특허 네, 같은 네, 것들에 네. 대한 논의를 하는데,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이 잘 개발해놓은 걸 무조건 내놓으라 그래서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네, 네. 또 이 상황이 뭐 10년, 100년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어서 네, 이것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프라이어티. 자기들의 원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도 있을 네, 거고. 그리고 네.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뭐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갖고 있고. 그래서 각자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그래도 뭐 저개발 국가는 당연히 아니고 나름 기술력과 자본과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자체적인 기술을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전에는 외국한테 야 우리도 힘들다. 그리고 저 저개발 국가들은 더 힘들다라는 말이 통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 국가들이 백신을 독점하는 상황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인에 대한 규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국제기구,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문제도 있고 국가 내에서 또 지역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된 상황이고 또 국가 간의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WHO든 뭐 세계적인 국가기구든 간에 실제적인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뉴노멀을 좀 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역할도 있고 뭐 세계적인 다른 국가의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어려운 지역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부스터샷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임상적으로는 부스터샷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속력에 관련된 결과가 보고가 된 게 그렇게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스터샷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꾸로 그럼 부스터샷에 대한 과학적인 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기도 또 힘들어요. 그분들은 자기네들의 개발 능력과 자기네들의 생산 능력으로 자기네들의 국민들을 보호해 보겠다는데 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들은 진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백신 주권이라는 부분들을. 저희 어떤 부분 제일 신경을 써야 됩니까? 사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게 이번에 그치면 좋겠지만 사실 뭐 이게 반복될 거다라고 예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백신 주권 가지려면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만큼. 뭐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세요? 이번 경우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늘어나긴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잘 기억을 해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이미 있었어요. 2009년에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고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있다가 2015년에 우리나라가 메르스라는 걸 겪었고요. 그리고 그 조금 직후에 지카라는 게 있었다가 이제 올해 재작년에 겨울부터 이 사스 코비드2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데 감염병은 반복적으로 늘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그럼 이번 상황에서 우리가 매우 좋았던 면은 진단 능력이 탁월했고 진단 기기는 부족하지 않고 수출할 만큼 효과가 좋았다. 이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2011년, 12년경부터 약 10년 전부터 진단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하에 회사들도 지원을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나 내일 관심을 가지시는 이슈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 아무 도움을 주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한 1, 2년 후에 생기는 이슈에 대해서도 큰 도움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기술들을 자꾸 투자를 해야 되고 백신도 마찬가지로 mRNA 백신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차근차근 진단, 백신, 치료제까지 플랫폼을 갖출 수 있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게 다 되면 이제 백신 주권, 그다음에 보건 안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건 안보가 갖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 어떤 일종의 전략 물자가 되는 셈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엔 중앙정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금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떤 모습, 지금 지방정부를 이끌고 계십니다만 어떤 모습이 제일 좀 바람직할까요? 지금 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방정부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역할이고 지방정부에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와 가장 소통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회의를 통해서 그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좀
중앙으로 얘기가 되고 또 중앙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하나로 예를 들자면 그 비수도권 병상 대응반이라고 지금 중수본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국에 있는 병상의 수급을 파악해서 많은 곳에 있는 환자를 좀 빈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그거를 역할을 잘해줘 가지고 사실 대전만 해도 최근에 딜레이가 4일 정도 되던 것을 하루 이내로 이게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앙과 지방 정부가 아주 원활하게 좀 소통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우리 지방 정부 사이에도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보면 우리 시가 지금 확진자 수가 4단계에서 이제 있는데 그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희가 한 3주 전만 해도 1.5까지 높아졌는데 최근에 어제만 해도 1.01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그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반면에 저희 주변에 있는 충남북 세종시 그 확진자 수가 최근에 또 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권역별 확진자 수가 좀 조정을 위해서는 같은 협업을 해서 어떤 단계 조정할 때 서로가 협업이 잘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개 시도 이제 보건복지국장님 뭐 단톡방 같은 거에서 뭐 계속 협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단톡방만 해도 한 10개 이상 갖고 있고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충남이 그러니까 대전에 환자가 많으면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인근 지역에서 잘 받아줍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만 해도 저희가 한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 그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청 인근에 있는 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그 지역에서 저희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다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신세를 지금 갚아야죠. 그렇습니다. 안 실장님 뭐 공공보건의료 사업단에 몸담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우리 이 국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쉬운 부분 같은 건 좀 없을까요? 예, 좀 전에 이제 백신 안보, 보건 안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소위 이제 그 의료 체계의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뭐 협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마다 좀 지역 완결적인 그런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좀 권한도 훨씬 더 많이 지방에 주고 특히 이제 재정 문제를 좀 지방이 많이 이양을 해서 역시 뭐 물론 이제 중앙 정부가 크게 큰 그림은 그리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는 건 다 지방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특히 이제 그 인력 문제만 하더라도 보건소의 특히 뭐 인력들은 지금 한 500 대전 경우에는 한 530일 정도 계속 풀타임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님 발표 내용에도 이제 그런 인력들을 좀 쉬게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뭐 휴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또 더 채용도 하고 좀 더 나가서는 이 보건 의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어떤 그 정원 부분도 더 늘려서 현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여러 감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실 말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으나 잘 이제 지금 당하고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았고요. 또 앞으로 더 주기가 잦아진다면 그런 대응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는 인력들이 오늘 뽑아서 내일 설 수 없습니다.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안보 말씀하셨는데 국방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비를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선순위를 좀 끌어올려 달라 그렇게까지 뭐 돈을 돌리는 것까지는 아니겠으나 보건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 교수님 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뭐 이제 드디어 전공 분야가 좀 나와서 좀 저희가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좀 구분해 볼까 싶은데, 중앙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그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측면들이 그동안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백신 뭐 주권서부터 백신 네트워크 확보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고하게 이제 갖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역에 내려오면 사정이 좀 다르거든요.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수도권에서는 뭐 4단계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2단계일 경우에 또 다시 이동이 하면서 또 지역이 또 여러 가지 또 확진이 또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단순히 또 지역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생활 자치적인 그런 측면의 요소들은 갖되 실질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수 있는 모습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또 지방자치법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면 개정이 돼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전국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중앙과 지방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를 반드시 구축을 해서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 따로, 지방정부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실질적인 뭐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먼저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뭐 보편적으로 다 한다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찔끔찔끔 나가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좀 더 실효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필요한 건 많은데 예산은 한정적이고 시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저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뭐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처음이 아니다. 계속 반복돼 왔다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 지방 정부 또 뭐 지역 언론도 뭐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어떤 점에 주안을 듣고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 이제 이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간인으로 일하기 전에 오랫동안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에서 일을 했어서 이 반복된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감염병은 늘 하던 사람들끼리 하는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감염병이 사람들을 괴롭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주 뇌리에 박히게 감염병이라는 것의 위험이 인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늘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다양한 관심과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 만큼 아예 사람들의 생활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또는 의료가 다른 차원으로 변화를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쪽 일을 계속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늘 고단한 반복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른 상태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할 줄 아는 연구나 의료 쪽으로만 제안을 해서 보더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감염병이 오면은 백신 어디 있어? 있어 없어? 진단이 돼야 하는데 이 정도의 1차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이만큼이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거는 이번에는 못했지만 다음이나 또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전염병이 왔을 때는 우리도 모더나처럼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저희가 뭐 백신 주권 얘기하고 뭐 전략 물자처럼 백신 생각하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뭐 저희 국방비 뭐 1%만 이쪽으로 돌려도 저는 사실 우리 국산 백신 금세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백신이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만들어 왔고 민간에서도 이런 걸 개발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액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백신 한 아이템 생산하는데 탄저나 야토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못 들어본 특수한 백신을 만드는데도 한 몇백억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많고 큰 백신은 수천억이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신은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규모의 투자는 무조건 가름이 되는데 단지 하나 이번에 저희가 놀랍게 알아낸 거는 모더나가 보여줬고 파이자가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기술인 핵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요. 핵산이라는 기술을 쓰면 저희들도 알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5년, 6년, 7년이 아니라 1, 2, 3년 안에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후로는 대비를 해나가겠죠. 사실 근데 재난지원금 규모나 온 국민 뭐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전 수조 원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하다가 잠깐 백신 얘기로 또 다시 빠졌었는데 이 부분 우리 지금 안 실장님께 좀 먼저 여쭤볼까요? 저희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일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뭐 대전환의 시대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일상이 뭐 하루 종일 마스크 써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생활 양식들이 다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보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특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공공보건 의료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건강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또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또 가족의 중요성, 가정의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가치가 더 이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글쎄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에 대해서 또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걸 지나고 우리가 딱 끊고 갈 수 있을까? 그냥 이제 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뭐 저희가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6시 이후에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나라랑은 정말 이건 별천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저녁 6시만 돼도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고 뭐 이게 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뭔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느낌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그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거리두기라든지 뭐 또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제 10시 이후에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강제한다고 해서 사실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참여하는 데 대한 가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접종도 일제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일제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또 양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멈춤을 할 때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멈추는 부분들 이번에 이제 그 시장님께서 또 특히 젊은 층을 콕 찍어서 좀 검사를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용한 전파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가치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방정부 뭐 코로나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계신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생각해 보면 글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뭐 공무원 입장에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대전시가 부족한 게 많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그 치료 인력이나 특히 그 병상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됐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또 공공의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선 7기대로 와서 대전의료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대전의료원의 그 크기라든가 병상 규모라든가 이런 게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좀 준비가 돼서 앞으로 우리 대전 지역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공공의료 분야가 좀 확대되기를 굉장히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그렇긴 한데. 원 교수님, 행정적으로 저희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포스트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뭐 준비해야 될 기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 철학적인 관점에서 좀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행정적인 어떤 제도는 또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나친 개인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를 이렇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네, 우리가 좀 국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사회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네. 그런 협력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고 또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할 수 있는 기반. 근데 그것이 기계에 종속되지 않고 네, 사람 네. 중심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행정적인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뭐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한 혁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관에서도 그런 네, 네.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어떠한 예. 부분을 먼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민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네, 부분에 네.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규제 자기 입증 책임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관에서도 굉장히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무리 발언 기회는 한 3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지금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전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현명한 거리두기 저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무리 발언 잠깐만 듣고 갈게요. 저희 우리 실장님부터 한 30초씩만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네. 예, 시민의 참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또 오히려 네. 그 지방 정부에서 좀 더 강하게 네, 이렇게 네. 못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네, 네. 이런 이제 확산세가 아주 클 때는 그런 이제 관의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시민들의 예. 예, 특히 이제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라는 이런 제가 네. 이제 클린 홈 캠페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네. 예, 가정의 여러 가지 그 위생 수칙, 네, 네. 개인 수칙들을 실천하는 방역 그런 수칙 것들이, 실천. 예,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 준수입니다. 네. 대전이 그동안에 정말 가보지 못한 길을 처음으로 왔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 방역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칙, 정말 마스크 쓰기 네.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이 위기는 극복될 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 네. 네, 코로나 19처럼 오랫동안 지속된 감염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또 한쪽으로는 덕분에 이걸로 많은 시스템, 많은 기술들이 네, 구축이 네.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하지 않고 4단계를 잘 지키면서 거리두기를 네. 유지하면서 그게 지쳐갈 때쯤은 아마도 국산 백신도 개발이 되고 네.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보다 강화가 돼서 네. 아예 코로나19가 없어지는 일은 쉽게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네, 네. 이것을 잘 관리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올 것 같으니까 네. 열심히 참고 노력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국산 백신 자원에서 맞을 의향이 있습니다. 예, 원 교수님. 네, 뭐 여러 가지 그 뭐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러니까 어느 네. 하나의 주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네. 그런 사안이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협력이라고 네.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와중에서 우리가 그 어떤 일방적이고 뭐 이런 지침이라든가 결정할 때 일방적인 것보다는 네. 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네. 사회적인 합의 규진을 좀 마련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된 모습으로 코로나를 극복해야 한다. 네, 이 피서절정기를 지나자마자 또 광복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8월이 정말 마지막 고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철저한 대응으로 또다시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면서요.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